300명 조지아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진 한국인 숫자입니다. 3,500억 달러, 트럼프의 입에서 천문학적 숫자가 나왔어요. 하지만 한국의 충격적인 답변에 전 세계가 대반란이라며 경악했습니다. 굴욕적인 협정에는 결코 서명하지 않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백악관에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인들만 돌아와주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급기야 외국인 취업비자 확대 법안까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꾼 걸까요? 트럼프가 그토록 집착하는 한국에 이것은 대체 뭘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300명 그리고 3,600억 달러 트럼프가 한국에 요구한 협박의 숫자와 가격이죠. 이렇게까지 한국을 압박하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저는 25년간 자동차 산업과 무역 정책을 다뤄온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지원부터 테슬라까지 온갖 위기를 겪어봤지만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날 뉴스 속 자막은 300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구금됐다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단순한 이민 단속이라고요? 아닙니다. 25년간 이 바닥에 몸담은 제가 보기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즉시 워싱턴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테이브 조지아 상황 어떻게 보고 있어? 마이클, 이건 정말 이상해. 단순 단속 직원 타이밍이 너무 교묘하거든. 트럼프가 조선업 발언한 직후잖아. 내 생각도 그래. 이민청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지시한 것 같은데 정확히 그거야. 상부에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계획된 일이었어요. 현대차와 LG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이던 배터리 메가 프로젝트 75억 달러 규모의 8,000개 일자리를 약속했던 그 꿈의 공장이 하루아침에 멈춰섰어요. 300명이 빠져나가자 모든 게 정지됐습니다. 설계도는 남아있었지만 그걸 읽을 사람이 사라진 거죠. 2029년 디트로이트에서 만났던 현대차 엔지니어 김철수 씨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앤더슨 씨 미국 공장 자동화 라인 정말 복잡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솔직히 우리만으로는 힘들었거든요. 기술은 나누면 더 발전하는 거죠.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때 김 씨의 겸손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하러 온 게 아니라 기술을 나누러 온 거였어요. 트럼프는 3,500억 달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의 진짜 집착은 조선업과 기술이었어요. 왜 하필 조선업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대형 상선이나 LNG 운반선을 스스로 건조할 수 없거든요. 지난달 한미협정에서 합의된 마스가 프로젝트가 핵심이었습니다. 차세대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공동 개발하는 계획이었죠. 문제는 이 프로젝트의 모든 핵심 기술이 한국 엔지니어들 손에 있다는 거였어요. 언론은 트럼프의 미국 해상 패권 복원 행정 명령을 보도했습니다. 거창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어요. 한국이 글로벌 LNG 운반선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조선업 독립은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선소의 팀장과 통화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마이클,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렇게 심각해. 설계도만 봐서는 시운전이 불가능해요.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미국 인력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대형 LNG선 건조 경험이 있는 미국인이 거의 없어요. 20년 넘게 한국에서 배워온 상황이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따로 있었어요. 같은 시각 미국 의회에서는 H-1B 기자 개혁 법안이 논의되고 있었거든요. 외국인 고급 기술자를 더 받아들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를 구금하고 다른 쪽에서는 외국인 기술자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제 아버지는 GM 공장에서 30년 일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무너졌어요.
청년 시절 저도 공장에서 일했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이 제게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제 경력도 제 가족도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한국 필요 없다 발언을 들었을 때 분노와 동시에 과거 기억이 겹쳐왔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진 빚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조지아 공장 현장에서 일하던 미국인 직원과 통화했을 때 그의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앤더슨 씨 정말 막막해요. 어제까지 옆에서 알려주던 김 팀장님이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공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그게 라인 세팅부터 막혀요. 도면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조립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뉴얼은 없어. 매뉴얼보다 경험이 중요하대요. 김 팀장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기계는 살아있는 거라 매번 달라진다고.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의 한숨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줬습니다. 조지아 공장 중단 소식이 퍼지자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지역 경제는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정작 트럼프는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국 없는 미국의 불가능한 그림이 맴돌고 있었어요. 공장이 멈춘 건 단순한 노동력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력 자체가 기술이었기 때문이에요. 설계도를 해석하고 자동화 라인을 조정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모든 노하우가 사람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텍사스 배터리 공장의 운영팀장도 비슷한 하소연을 털어놨습니다. 마이클, 품질 불량률이 3배로 뛰었어요. 한국 QC팀이 빠져서 그들이 보던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같은 공정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기준선은 안 남겨놨어. 남겨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나 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판단하는 경험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내 남아있던 엔지니어들은 당황했습니다. 도면은 있었지만 실제 시운영 경험이 부족했어요. 작은 고장조차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미국의 산업은 도서관 같다. 책은 있지만 읽을 사람이 없다고 풍자했어요. 워싱턴 정가에서는 더욱 직설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답이 없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해온 엄만 빠도 그래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LNG선 건조한 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아세요? 얼마나 됐죠? 거의 30년이에요. 그동안 한국에서 배우고 의존해 온 거죠. 이제 와서 독립하겠다는 건 현실성이 없어요. 그의 말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진짜 원한 건 기술의 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 속에 있었어요. 그 사실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대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이라 했는지 아십니까? 굴욕적인 협정에는 결코 서명하지 않겠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미국과 한국 사이의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었고 트럼프는 그 변화를 막으려 발악하고 있었던 거죠. 트럼프가 집착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업이었습니다. 철강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닌 조선업 말이에요.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 배를 만드는 기술일까요? 하지만 곧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 한미협정에서 합의된 대형 해운 프로젝트 일명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차세대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미국 해운사와 한국조선소가 공동 개발하고 운영하는 계획이었어요. 규모만 해도 이 200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사업이었죠. 문제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전부 한국 엔지니어들 손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설계부터 건조, 운영까지 모든 기술적 노하우가 한국에서 나왔어요. 미국은 자본과 시장만 제공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조선업 전문가인 하버드 해양공학과의 로버트 스미스 교수와 통화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조선업은 이미 30년 전에 끝났어요. 그렇게 심각해요.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해요. 우리는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없이는 불가능해요. 트럼프가 아무리 외쳐도 내게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교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LNG 운반선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통계는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가 세계 조선업의 판도를 좌우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LNG 운반선 같은 초고난도 기술은 거의 독점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현실은 참담했어요. 대형 컨테이너 선이나 LNG 운반선을 자체 건조할 능력이 사실상 없었거든요. 군함은 만들 수 있지만 상업용 대형 선박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어요. 트럼프는 미국이 독립적으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지아 구금 사태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빠져나가면서 마스가 프로젝트마저 표류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마스가 프로젝트 담당 책임자와의 긴급 회의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존 한국팀 없이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해. 솔직히 불가능해요, 마이클. 설계 단계부터 막혀요. 설계도는 있잖아. 설계도만으로는 안 돼요. LNG 탱크 용접 기술만 해도 한국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영하 162도에서 견디는 특수 용접법이에요. 미국 기술자들로는 경험이 없어요. 이론은 알아도 실제 작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기술자 부족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의 결정체였거든요. 극저온에서 작동하는 LNG 저장 탱크 파도와 바람을 견디는 선체 설계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엔진 시스템. 이 모든 게 책으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워싱턴 안팎에서는 한국 기술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미국 해운업은 석기 시대로 회귀한다는 농담, 반진담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현실이기도 했어요. 국방부 해양전략팀의 마크 윌슨 중령과 만났을 때 그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마지막으로 LNG 운반선을 건조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죠? 1990년대 초반이에요. 그것도 일본 기술 도움을 받아서 말이에요. 30년이 넘었네요. 그 사이 한국은 몇백 척을 건조했어요. 기술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상상이 안 가죠? 그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차세대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기존보다 30% 더 큰 용량의 연료 효율은 40% 향상된 혁신적 설계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이 한국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었거든요. 한국 현대중공업의 이철수 부사장과 작년에 나눈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앤더슨 씨 LNG선 기술은 정말 복잡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좋은 기술이죠. 영하 162도에서 에쿠어천 영하스를 보관하려면 특수 소재와 용접 기술이 필요해요. 미국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해요. 작은 실수 하나가 폭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단순한 기술 설명으로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경고였던 것 같아요. 미국의 해운 업계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텍사스의 대형 해운 회사 CEO와 통화했을 때 그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마이클, 우리 회사 운명이 한국 엔지니어 몇 명에게 달려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신규 LNG선 3척을 주문했는데 모두 중단됐어요. 한국 설계팀이 빠지면서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죠. 다른 조선소는 안 돼요. 한국 빅3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중국은 기술력이 부족하고 일본은 이미 시장에서 밀려났거든요. 그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해상패권 복원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거창한 이름이었지만 내용은 공허였어요. 조선소 재건에 2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배를 만들 기술자는 없었거든요. 마스가 프로젝트가 흔들리는 순간 워싱턴은 진짜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미국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었어요. LNG 수송 능력이 없으면 에너지 수출국이라는 지위도 위태로워지거든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 살아 존슨 국장과 비공식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트럼프도 이 정도일 줄 몰랐을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 의존도요. 조선업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소재까지 다 한국에서 나와요. 부품도요. LNG 저장 탱크 단열재, 특수 밸브,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요.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에서 깊은 우려가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해운 독립을 말했지만 현실은 석기 시대로의 회귀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차세대 선박은커녕 기존 선박 유지 보수도 어려웠거든요. 부품 하나까지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아이러니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설령 미국이 오늘부터 조선업 재건에 나선다 해도 한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거예요. 하지만 글로벌 LNG 시장은 지금 당장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트럼프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굴욕적인 협정에는 결코 서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이미 미국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에 있었고 그 사실을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었던 거죠. 3,500억 달러, 그 금액은 협박이자 시험대였습니다. 트럼프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의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3,500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관세를 29%로 올리겠다. 이전의 무역 분쟁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저는 그 순간 긴장했습니다. 25년간 이 업계를 지켜보면서 이런 노골적인 압박은 처음 봤거든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타이밍이 너무 교묘했어요. 조지아 구금 사태로 한국이 약해진 순간을 노린 거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의 첫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굴욕적인 협정에는 결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굴욕은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소름이 돋아져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였거든요. 워싱턴의 동료 데이브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브, 한국 대통령 기자회견 봤어? 봤어, 마이클. 완전히 예상 밖이야. 트럼프 진영은 지금 당황하고 있을 거야.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 나도 그래. 보통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압박에 굴복하는 게 패턴이었잖아. 그런데 한국은 다르네.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된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한국 사회는 즉각 환호했습니다. SNS는 자주 독립구려 외교 거부라는 해시태그로 넘쳐났어요.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하루 만에 15% 급등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도쿄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며 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어요. 한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죠. 도쿄에 있는 일본 경제연구소의 다나카 박사와 통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앤더슨 씨, 우리는 또 굴복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협정의 악몽이 재현된 거예요. 플라자 협정 말씀이시군요. 그때도 미국 압박에 굴복해서 엔화를 급등시켰죠. 그 결과가 버블 붕괴였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겁니다. 일본 국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최악입니다. 또 다시 굴욕 외교냐는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요. 왜 한국은 거부하는데 우리는 순종하냐는 거죠. 그의 한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일본 언론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40년 전 플라자 협정의 굴욕 재현이라고 비판했고, 마이니치 신문은 오데아봄 500억 달러 굴복, 외교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보도했어요. 요미우리 신문도 자주성을 포기한 치욕적 결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산케이 신문의 사설이었어요. 보수 성향의 20분마저 왜 한국처럼 당당하게 거부하지 못했나? 플라자 협정의 교훈을 잊었는가라고 아쉬워했거든요. 플라자 협정의 트라우마는 일본에게 깊은 상처였습니다.
1985년 미국의 압박으로 엔화가 급등하면서 일본 경제는 버블에 빠졌고 1990년대 잃어버린 30년을 겪어야 했거든요. 그 악몽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었어요. 도쿄 거리에서는 플라자 협정 재현 반대, 한국을 배우자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배우자는 시위라 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미국 내에서도 비교는 뚜렷했습니다. 하나는 당당히 거부하고 글로벌 투자와 여론의 지지를 얻은 한국, 다른 하나는 무릎 꿇고 5억 달러라는 막대한 손실을 감내한 일본이었어요. 월스트리트의 반응이 이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 제니퍼리와 만났을 때 그녀의 분석은 명쾌했어요. 마이클 투자자들은 지금 한국으로 몰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정성 때문이에요. 한국은 미국 압박에도 자신의 원칙을 지켰잖아요. 이건 예측 가능성을 의미해요. 일본은 어떤가요? 참담하죠. 500억 달러 지불은 1985년 플라자 협정보다 더 큰 굴복이에요. 외부 압력에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그녀의 말이 시장의 냉정한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한국 시장에는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코스피는 사흘 연속 상승했고 원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정반대였어요. 니케이 지수는 급락했고 엔화는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일본 경제계의 우려는 깊어만 갔습니다. 소프트뱅크 회장은 또다시 플라자 협정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며 정보를 비판했어요. 도요타의 회장도 한국의 결정이 부럽다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죠. 유럽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런던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용기 있는 결정과 일본의 플라자 협정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비교 분석했어요. 파리의 르몽드는 새로운 아시아 리더십의 탄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장피엘 교수와 화상 통화에서 나눈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앤더슨 씨, 일본의 결정은 1985년 플라자 협정과 똑같은 실수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오네아치 500억 달러 지불은 경제적 자살행위예요. 반면 한국은 자존심과 실리를 모두 지켰죠. 유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한국은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일본은 미국의 속국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투자나 협력을 할 때 선택은 명확하죠. 유럽까지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시아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결정을 지지하며 아시아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평가했거든요.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리웨이밍 교수와 통화했을 때 그의 분석은 예리했습니다. 마이클 이번 사건은 아시아 질서를 바꿀 겁니다. 일본의 플라자 협정 재현은 반면 교사가 될 거예요. 어떤 의미로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압박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굴복하는 게 패턴이었어요. 일본이 그 전형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그 고리를 끊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하죠. 한국처럼 당당할 수도 있고 일본처럼 굴복할 수도 있다는 걸 모두가 봐요. 선택은 각자 몫이겠지만요. 그의 말에서 아시아의 변화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거부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배경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미 무역 다변화 전략을 통해 미국 의존도를 줄여왔어요. 중국, 유럽, 아세안과의 교역 비중을 늘리면서 미국의 압박에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였죠. 반면 일본은 여전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았어요.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력 산업이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플라자 협정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는 의외였어요. 솔직히 우리도 한국과 일본의 극명 한 차이에 놀랐어요. 어떤 차이 말씀이시죠? 일본은 예상대로 굴복했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도 다시 계산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전략을 바꿀 건가요? 한국 없이는 우리도 곤란하니까요. 강압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백악관 내부의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서울은 환호했지만 도쿄는 침묵했습니다.
그 대조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당당함으로 국제적 지위를 높였고 일본은 플라자 협정의 굴욕을 재현하며 실망만 안겼거든요. 저는 그 차이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앞으로의 아시아 질서를 가를 결정적 장면임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오리움 500억 달러 굴복은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게 반면 교사가 될 거예요. 미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대조를 보여줬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플라자 협정의 악몽이 일본에서 재현되는 걸 지켜보면서 동시에 한국의 당당한 거부를 목격하면서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사람 속에 있었어요. 구금 사태 이후 시간이 흐르자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내 주요 제조업과 에너지 현장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부재가 곧바로 시스템 마비로 이어진 거였어요. 처음에는 일시적 현상일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설계도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미국 인력도 남아있으니까 금방 정상화될 거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조지아 배터리 공장의 상황부터 심각했습니다. 현대차와 LG가 건설하던 75억 달러 규모 메가 프로젝트에서 한국 엔지니어 300명이 빠져나가자 모든 공정이 멈춰섰어요. 단순히 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 마크 윌슨과 통화했을 때 그의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마이클 정말 답이 없어요. 라인 자체를 재설계해서 돌릴 수가 없어요. 설계도는 다 있지 않나요? 매뉴얼에 안 나와 있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거나 그들만 알 수 있는 용어로 설명된 부분도 많고요. 더 문제는 이게 설비가 되더라도 실제로는 습도, 온도, 압력을 실시간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차 부품을 생산하던 라인에서 품질 불량률이 3배로 급증했거든요. 같은 장비 같은 재료를 쓰는데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포드 공장의 품질 관리팀장 데이비드 존슨과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마이클. 한국 기술자들이 어떤 걸 하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미세한 차이들이 있었나 봐요. 용접 각도라든지 압력 조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매뉴얼에 없었나요? 있긴 한데 추상적이에요. 적절히 조절한다.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경험치였던 거죠. 그제서야 문제의 핵심이 보였습니다. 텍사스의 SK 배터리 공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운전 과정에서 안전사고까지 발생했거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비 손상이 컸어요. 텍사스 공장의 운영 책임자와 긴급 통화를 했을 때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압력 밸브 조절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항상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뭘 조심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사고 원인은 파악됐나요? 아직이요. 한국에서 기술자가 와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만으로는 문제 해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계도가 남았지만 읽을 사람은 떠났습니다. 이 한 문장이 미국 제조업의 현실을 정확히 표현했어요. 트럼프 정부는 한국 기술을 현지화하겠다고 외쳤지만 기술은 종이에 담길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시운전 과정이었습니다. 새로 설치한 장비나 라인을 실제 가동하기 전에 하는 시험 문전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경험이 절대적이었거든요. 펜실베이니아 철강 공장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어요. 한국 포스코 기술로 건설된 라인에서 품질 불량률이 급등했습니다. 같은 원료를 넣어도 강도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철강 공장 기술팀장과의 대화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온도 조절이 정말 어려워요, 마이클. 매뉴얼대로 하면 안 되나요? 매뉴얼은 기본값이에요. 실제로는 원료 상태, 습도, 바람의 방향까지 고려해서 미세 조정해야 해요.
한국 기술자들은 어떻게 했죠? 보기만 해도 알더라고요. 용광로, 불꽃, 색깔만 봐도 온도를 맞추고 소리만 들어도 문제를 찾아냈어요. 그런 감각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된 스승이 있어야 하고요. 결국 사람이 기술이었던 거죠. 미국의 산업은 도서관 같았습니다. 최근 있지만 독자가 없었어요. 언론도 이런 표현으로 상황을 풍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술 이전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산업 전문 기자 사라 김과 인터뷰했을 때 그녀의 분석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이클, 이번 사태로 미국 제조업의 허상이 드러났어요. 어떤 허상 말씀이시죠? 기술을 소유한다는 착각이에요. 설계도를 갖는다고 기술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진짜 기술은 뭔가요? 사람이에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 말이죠. 그걸 트럼프는 이해 못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이 공장들 대부분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투자자들과 주정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지아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한국 기술자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었거든요. 조지아 주지사 사무실의 경제개발국장과 통화했을 때 그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앤더슨 씨 정말 급해요. 공장이 멈추면 지역 일자리 8,000개가 날아가뇨. 연방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다른 나라 기술자로는 대체가 안 돼요. 주정부 차원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월스트리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관련 주식들이 폭락했습니다. 현대차, LG, SK와 합작 투자한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였어요. 골드만삭스의 제니퍼리 애널리스트와 재차 통화했을 때 시장의 우려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마이클,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한국 기술자 의존도를 완전히 과소평가했어요. 이들이 빠지면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주가 전망은 어떤가요? 한국 기술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관련 종목들은 계속 하락할 거예요. 매출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시장의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연쇄 효과였어요. 한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은 다른 미국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부품 공급망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시간 부품업체 CEO와 만났을 때 그의 하소연이 절실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직접 합작하지도 않았는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떤 피해죠? 현대차 공장이 멈추니까 우리가 납품하던 부품 주문이 취소됐어요. 직원 30%를 해고해야 할 상황이에요. 연쇄 효과가 이렇게 클 줄 몰랐네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모두가 과소평가했어요.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백악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국가경제위원회에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고 트럼프에게 브리핑이 올라갔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한국 기술자 의존도 말씀이시죠? 네. 단순히 노동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기술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대안은 없나요? 단기적으로는 없어요. 다른 나라 기술자들로는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결국 한국과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였어요. 미국을 위해 한국을 압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 없이는 미국 제조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이 드러난 거였어요. 저는 25년간 이 업계를 지켜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봤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라는 걸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문제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을 빼앗으려 했지만 기술은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살아있는 것이었거든요.
한국 기업 총수회의록 속 단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떠나야 한다. 구금 사태와 연이은 관세 위협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미국 5의 옵션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극비회의였습니다. 재계 총수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민감한 정보는 금방 새어나가기 마련이에요. 가장 먼저 흘러나온 소식은 현대차였습니다. 러시아에 남겨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되사기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거론됐다는 거였어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그 공장 말이죠. 현대차 관계자와 비공식 통화에서 들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정말 러시아 공장 되사기를 검토하고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죠. 미국 프로젝트 때문인가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오늘 합의한 걸 내일 뒤집을 수 있다는 게 문제죠.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어렵지 않나요?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불가능해도 몇 년 후에는 모르는 일이죠. 현대차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LG와 SK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남아 각국에서 부지를 탐색하는 문서가 투자자 회의록을 통해 흘러나왔거든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주요 후보지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내부 문서를 본 관계자와 만났을 때 그의 설명이 구체적이었어요. 동남아 진출 계획이 상당히 구체화돼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부지 선정부터 인력 계획까지 다 나와 있어요. 미국 프로젝트보다 훨씬 자세하죠. 투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만 해도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돼요. 미국 투자와 비슷한 수준이죠. 언제 결정이 날까요? 미국 상황을 더 지켜본 후 결정할 것 같아요. 하지만 준비는 다 돼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플랜 B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재계 총수들 간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었어요. 주요 그룹 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 동남아와 유럽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거였어요. 그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그런 발언이 나왔나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모두들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컸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죠? 조지아 사태가 터닝 포인트였어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충격이 컸죠. 대안으로 어느 지역을 선호하나요? 유럽과 동남아요?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인센티브도 좋거든요. 결정은 언제 내릴 것 같아요? 이미 결정된 것 같아요. 다만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죠. 재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 소문이 워싱턴에 전해지자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겠어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거든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관리와 긴급 통화에서 그의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마이클, 정말 한국 기업들이 떠날 생각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미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 있거든요.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수백억 달러 규모죠. 일자리로 따지면 수십만 개는 될 거예요.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신뢰 회복이 먼저예요. 지금 상태로는 어려워 보이죠. 워싱턴의 위기감이 크게 달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는 말만으로도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과 합작 투자한 펀드들의 움직임이 빨랐거든요. 벤처 캐피털 파트너 제임스 김과 만났을 때 그의 설명이 현실적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예요, 마이클.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한국 기업 의존도를 과소평가했어요. 이들이 빠지면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완전히 공백이 생길 거예요. 대체 투자처는 없나요? 중국은 정치적으로 너무 어렵고 일본은 기술력이 떨어져요. 대안이 한국뿐이었거든요. 실리콘밸리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정부들은 급히 계약 조건 변경이나
세제 혜택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조지다주는 법인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겠다고 제안했고, 텍사스주는 토지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조지아주 지사 사무실 관계자와 통화할 때 그들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모든 걸 다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생각인가요?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요. 세금, 토지, 인프라 지원까지 다 가능해요. 연방정부 정책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건 우리 권한밖이에요. 하지만 워싱턴에 계속 압력을 넣고 있어요.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미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거든요. 주정부들의 노력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안정성에 베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언제 또 뒤집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삼성전자 미주법인 관계자와 만났을 때 그의 솔직한 고백이 인상적이었어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이클. 그럼 뭐가 문제죠? 예측 가능성이에요. 오늘 약속한 걸 내일 바꿀 수 있다면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베트남은 20년 계약을 보장해줘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을 지키죠. 미국은 4년마다 정책이 바뀌어요. 심지어 같은 정부 내에서도 바뀌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리스크 분산이죠. 미국에만 올인하는 건 위험해요. 기업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섰거든요. 30년 장기인데 법인세 15년 면제, 인프라 무상 제공까지 내걸었어요. 베트남 투자진흥청 관계자와 화상통화에서 그들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워요. 구체적인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매일 전화가 와요. 특히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요. 미국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정치적 안정성이죠.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투자 유치 전망은 어떤가요? 올해만 500억 달러는 유치할 것 같아요.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고요. 동남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니켈 등 원자재가 풍부해서 배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이었거든요. 현지 생산부터 완제품 수출까지 모든 게 가능한 구조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선택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신뢰를 잃은 파트너와는 장기적 관계를 맺기 어려웠거든요. LG 화학 관계자의 말이 모든 걸 요약했어요. 기업들은 계약보다 안정성에 베팅하고 있었다. 그 한 문장이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했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의존에서 벗어날 준비를 마쳤다는 거였어요.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죠. 미국이 잃는 건 단순히 투자금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통째로 놓치는 거였어요. 그 꿈의 공장은 그 기술자들 없이 벽돌과 쇠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조지아주 코머스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와 LG의 배터리 메가 프로젝트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래의 상징이었어요. 75억 달러 투자액에 8천 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었거든요. 하지만 300여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구금 사태를 계기로 철수하면서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은 그대로 서 있었지만 그 안에 영혼은 사라진 거였어요.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어요. 우리 주 경제의 미래가 위태롭습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언론들이 연일 취업률 악화를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냈어요.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조지아의 미래 하루아침에 증발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조지아 경제개발국의 패드 윌슨 국장과 긴급 통화했을 때 그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앤더슨 씨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세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타격인가요? 연간 세수 감소만 2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돼요. 지역 부동산 가격도 벌써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고용 문제는 어떤가요? 직접 고용 8천 명은 물론이고 간접 고용까지 합하면 3만 명 이상이 영향받을 거예요. 대안은 없을까요? 솔직히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주정부 차원의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조지아만이 아니었어요. 미시간, 텍사스, 엘라베마 등 한국 기업이 진출한 모든 주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현대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지역 주민들이 줄줄이 일자리를 잃고 있었어요. 이미 자동차 산업 몰락으로 한 번 크게 타격받은 지역이 또 다시 위기에 빠진 거였죠. 디트로이트 시장 마이크 덕원의 성명서는 절절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무너진 도시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시간 자동차 부품업체 CEO 마크 스미스와 만났을 때 그의 하소연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마이클, 우리 회사 직원 500명 중 200명을 해고해야 할 상황이에요. 현대차 공장 중단 때문인가요? 그뿐만 아니에요. 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다른 고객들도 잃고 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니 QC 자체가 불가능해졌거든요. 다른 공장으로 납품은 안 되나요? 한번 품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특히 자동차 부품은 더욱 그렇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암담해요.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회사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지역 중소기업들까지 연쇄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SK 배터리 공장이 중단되면서 휴스턴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텍사스는 에너지 산업이 강한 주라 그나마 버틸만 했지만 그래도 타격은 컸어요. 휴스턴 상공회의소 회장 바파비와 통화했을 때 그의 우려가 깊었습니다. 텍사스도 예외가 아니네요, 마이클. SK 공장 영향이 그렇게 큰가요? 생각보다 훨씬 커요. 협력 업체만 50여 개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만 10천 명이 넘거든요. 에너지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있어요. 특히 배터리 기술은 한국이 독보적이거든요. 주 정부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연방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요. 각주 정부들이 연방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를 펼쳤지만 읽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남긴 수천 페이지의 기술 문서와 설계도가 있었지만 그걸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미국 인력은 없었거든요. 조지아 공장의 미국인 엔지니어 팀장 데이비드 존스와 현장에서 만났을 때 그의 좌절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이 라인 하나 세우는 데만 6개월이 걸렸어요, 마이클. 원래 계획보다 얼마나 늦어진 건가요? 3배는 늦어졌죠. 한국 팀이 있었다면 2개월이면 끝날 일이에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가요? 모든 게 어려워요. 배터리 셀 적층부터 포장재 용접까지 하나하나가 다 고도 기술이거든요. 매뉴얼은 있잖아요. 매뉴얼은 기본 가이드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온도 0.1도, 압력 0.01, 기압 차이로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 미세 조정은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죠. 기술의 섬세함을 새삼게 달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품질 관리였어요. 배터리는 조그만 불량이라도 폭발 위험이 있어서 품질 기준이 까다로웠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육안으로도 불량을 판별할 수 있었지만 미국 팀은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조지아 공장 품질 관리팀에 살아 윌슨과 대화할 때 그녀의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불량률이 요 기준의 10배를 넘어요, 마이클. 그 정도로 심각해요. 배터리 산업 기준으로는 재앙 수준이에요. 이 상태로는 출하가 불가능해요. 한국 팀은 어떻게 했었죠? 신기하게도 거의 불량이 없었어요. 같은 장비 같은 재료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차이점이 뭘까요? 세밀한 관찰력이죠. 한국 기술자들은 소리만 들어도 문제를 찾아냈어요. 한국이 떠난 뒤 미국의 산업은 책장만 가득한 박물관 같았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그걸 활용할 지혜가 없었어요. 주지사 사무실에는 세수 감소와 지역 경제 위기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조지아만 해도 연간 20억 달러 세수 감소가 예상됐어요. 미시간은 15억 달러, 텍사스는 25억 달러였죠.
각 주의 경제개발 담당자들이 워싱턴에 몰려와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게 공통된 메시지였어요. 조지아 연방 하원 의원 하이스 존슨과 만났을 때 그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클,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구 생존 문제거든요. 의회에서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모두 우려하고 있어요. 자기 지역구 일자리가 걸린 문제니까요. 트럼프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나요? 당연하죠. 하지만 트럼프는 아직도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결국 한국과 타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보도도 갈수록 비판적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트럼프의 강경 정책을 지지했던 보수 매체들도 이제는 우려를 표했거든요. 애틀랜타의 지역 방송국 WSB-TV에 앵커 존 스미스와 인터뷰했을 때 그의 말이 상황을 잘 요약했어요. 처음에는 트럼프의 정책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우선주의니까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나요? 현실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한국 없이는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시청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대부분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있어요. 일자리가 걸린 문제니까요. 여론도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미국 인력들의 좌절감도 극에 다르셔요. 실제 설계와 설치, 가동 경험이 부족해서 생산 불능 사태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조지아 공장의 전기 기술자 마이크 윌슨과 대화할 때 그의 솔직한 고백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 한국 기술자들이 대단했구나 싶어요. 어떤 점에서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전기 배선부터 제어 시스템까지 하나도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각자 전문 분야만 알죠. 통합적으로 보는 능력이 부족해요. 언제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개별 기술자들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원한 것은 기술의 이전이었지만 기술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 속에 있었어요. 그 사실이 이제야 명확해진 거죠. 각주 정부들이 이리 연방정부에 보낸 건의서는 한결같았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없이는 지역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해도 혼자서는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특히 첨단 제조업에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거든요.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언제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였어요. 동시간 파리에서 울려 퍼진 한국의 원전 기술이 미국 무대에서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신원자력 로드맵 2025 컨퍼런스는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의 분수령이 될 회의였어요. 주체는 OECD 산하 원자력기구와 대한민국 정부였습니다. 한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이름을 올린 순간 세계는 한국을 원자력과 청정 에너지의 리더로 공식 인정한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며 과거에 들었던 미국이 에너지 왕국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대의 중심은 서울이었어요. 공동 주체라는 말 한마디가 이제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위였어요. OECD 같은 서구 중심 기구에서 아시아 국가가 에너지 분야 최고회의를 공동 주최한다는 건 역사적 의미가 컸거든요. 회의 의자에만 봐도 한국의 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세대 원자로 건설 글로벌 공개망망, 전략 원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검증된 강국이었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력은 숫자로도 증명됐습니다. 가동률 92% 이상 30년간 중대사고 무사고 기록.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파리에 파견된 한국 대표단의 규모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웨스팅하우스 코리아까지 총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미국 대표단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파리 현지에서 취재 중인 로이터 기자와 통화했을 때 그의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마이클 파리.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점에서요?
한국 부스가 가장 분별요. 각국 대표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 쪽은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한산해요. 몇몇 관계자들만 오갔다 갔다 하는 정도죠. 가장 인상적인 점이 뭐였나요? 한국 발표 자료예요. UAE 바라카 원전 성공 사례부터 SMR 설계까지 실제 검증된 것들만 가져왔어요. 현장의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발표 내용은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높은 원전 가동률,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 능력, 세계적 안전 기준까지 모든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거든요. 특히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성공 사례는 큰 화제였습니다. 한국이 설계하고 건설한 원전이 중동에서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게 세계적으로 입증된 거였어요. 프랑스 에너지부 관계자와 만났을 때 그의 평가가 솔직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운영 데이터로 증명했거든요. 유럽에서 한국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나요? 엄청나요.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있어요. 미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한국은 실적이 있어요. 반면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원전 건설 경험이 부족하죠. 유럽에서도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회담의 좌석 배분만으로도 판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가 주도했던 원자력 분야에서 이제는 한국이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른 거였어요. 회의 첫날 한국 대표단의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이 직접 나서서 탄소 중립 시대의 원자력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어요. 그 발표를 들은 독일 에너지 정책 연구소장과 대화했을 때 그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비전이 매우 구체적이다군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SMR 상용화 로드맵이요. 2030년까지 실제 배치한다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보여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미국도 SMR을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만큼 구체적이지 않아요.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이 가장 확실한 베팅이죠. 기술력과 실행력을 모두 갖췄거든요.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도 호의적이었습니다. 파리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이었어요. 원전 건설에 필요한 핵심 부품부터 연료, 유지 보수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발표가 특히 화제였습니다. 원전 핵심 부품인 증기 발생기와 원자로, 압력 용기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어요. 미국 웨스팅하우스 관계자와 사적인 대화에서 그의 솔직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한국 없이는 원전을 만들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의존도가 높나요? 핵심 부품 대부분이 한국에서 나와요. 기술력도 한국이 앞서고요. 미국도 원전 선진국 아닌가요? 과거에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한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업계 내부의 인식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국제 투자자들에게는 신뢰의 신호로 읽혔어요. 한국 원전 관련 주식들이 파리 회의 소식만으로도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런던 증권가의 에너지 전문 애널리스트와 통화했을 때 그의 분석이 명쾌했습니다. 한국 원전 섹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에요. 파리 회의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죠. 투자 흐름은 어떤가요? 유럽, 중동, 동남아에서 한국 원전 기업에 대한 투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요. 수익성은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 중 하나예요. 글로벌 자본시장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과 주식시장조차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에 베팅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은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텍사스의 에너지 기업 CEO와 통화했을 때 그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시죠? 정부는 한국을 압박하지만 우리 기업은 한국 기술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협력을 원하세요? SMR 공동 개발이요? 한국 기술력과 미국 자본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거예요. 정부 정책과 충돌하지 않나요? 그게 문제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기업들의 딜레마가 느껴졌습니다. 파리회의 이틀째에는 더욱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폴란드가 한국과 원전 건설 협력에 모유를 체결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유럽 내에서 한국 원전의 첫 진출이었죠. 폴란드 에너지부 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그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어요.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실적이 가장 확실해요. UAE 바라카 원전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고려하지 않았나요? 미국, 프랑스도 검토했지만 한국이 가장 경쟁력 있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기술력, 경제성, 건설 기간, 모든 면에서 우수했어요. 유럽에서도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까지 한국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동유럽 국가들이 탈러시아를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 그 대안이 한국이었던 거죠. 중동과 동남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한국과 원전 건설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고 베트남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폐회사가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은 글로벌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파리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원자력 기술을 배우러 다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었거든요. 과거 아버지 세대는 미국이 최고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국이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을 넘어서는 기술력과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파리 회의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우뚝 선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미국이 잃어버린 건 단순히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에너지 분야의 주도권 자체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유럽의 투자 보고서는 한 줄로 요약됐습니다. 안정성을 원한다면 서울로 가라. 미국이 잃은 것을 다른 나라들이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유럽은 이미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을 끝마친 상태였어요. 독일은 한국과 수소 에너지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프랑스는 원전 공동 개발에 모유를 서명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을 벨기에는 배터리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어요. 브뤼셀의 EU 집행위원회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그의 설명이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불안정성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국이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성과가 있나요? 올해만 300억 유로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에너지 반도체의 인프라 분야가 중심이죠. 미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예요. 반면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바뀌죠. 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독일의 경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메르켈 시대부터 준비해온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한국의 수소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른 거였죠. 베를린에 있는 독일 경제부 관계자와 화상 통화에서 들은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수소 기술이 정말 놀라워요. 어떤 점에서요?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요. 특히 수소 저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투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향후 10년간 5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에요. 독일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죠. 미국 기술과 비교하면 미국은 아직 연구 단계예요. 한국은 이미 상용화됐고요. 독일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의 움직임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까지 경쟁적으로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베트남은 30년 임대료 면제, 인도네시아는 토지 무상 제공, 말레이시아는 15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를 약속했어요.
태국은 여기에 더해 인프라 건설비까지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나섰죠. 한회에 있는 베트남 투자진흥청 관계자와 통화할 때 그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어때요? 매우 긍정적이에요. 특히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미국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정치적 안정성이죠. 우리는 약속을 바꾸지 않아요. 투자 유치 목표는 올해만 1,0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 한국 기업 투자죠. 성공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요. 한국 기업들이 이미 부지 선정을 시작했거든요. 아세안의 적극적인 러브콜이 계속됐습니다. 자카르타와 하노이의 정치인들은 미국은 말하지만 한국은 건설한다라고 평가했어요.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미국은 정치에 집착하지만 한국은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됐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파트너는 바로 이런 나라죠. 싱가포르 리센농 총리도 비슷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세안의 미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파트너예요. 말레이시아 총리실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그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에게는 게임 체인저예요. 어떤 면에서요?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까지 도와주거든요.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현지 역량을 키워주죠. 미국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미국은 기술을 가져가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나눠줘요. 앞으로 계획은 한국을 동남아 진출의 허브로 만들고 싶어요. 상호 윈윈 하는 관계로요. 아세안 국가들의 전략이 명확했습니다. 파리의 금융계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에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투자 펀드를 잇따라 출시했거든요. 파리의 소시에테의 제네랄 아시아 담당 이사와 만났을 때 그의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유럽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장이 드물거든요. 한국이 거의 유일해요. 미국은 어떤가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죠. 투자 규모는 올해만 500억 유로가 한국으로 유입될 것 같아요. 주요 분야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전 기술 등이죠. 모두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예요. 글로벌 자본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위협과 압박으로 잃은 것을 한국은 신뢰와 효율성으로 얻어낸 거였어요. 이보다 명확한 대조는 없었습니다. 워싱턴의 공허한 연설과 달리 한국의 공장들은 불빛을 밝히며 가동되고 있었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울산에 현대차 공장 여수에 LG 화학 공장까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BBC의 아시아 경제 전문 기자와 통화했을 때 그의 분석이 날카로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조가 극명해요. 어떤 점에서요? 한국은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공장도 짓고 기술도 개발하고 일자리도 창출하죠. 미국은 말만 많고 실행은 부족해요.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서 더욱 그래요. 글로벌 인식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어요. 반면 미국은 예측 불가능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고요. 언론의 시각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어릴 적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마이클, 미국이 세계의 미래다. 절대 잊지 마라. 아버지는 GM 공장에서 30년을 일하며 그렇게 믿고 살아왔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머물렀고 한국이 미래를 짓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이 한국을 찾고 있었고 글로벌 자본이 한국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국제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최신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했어요. 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맥킨지 서울 오피스 대표와 만났을 때 그의 분석이 객관적이었습니다. 데이터로 봐도 명확해요, 마이클. 어떤 데이터 말씀이시죠? 글로벌 FDI 흐름이요. 아시아 내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수치로 보면 작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반면 미국은 20% 감소했고요. 주요 투자국은 유럽이 1위, 중동이 2위,
아세안이 3위예요. 모두 한국의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죠. 미래 전망은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허브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객관적 데이터도 한국의 부상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지난주 서울 강남에서 본 광경이었어요. 세계 각국 투자자들이 몰려와 한국 기업들과 미팅을 잡으려고 줄을 서 있었거든요. 과거 한국 기업인들이 뉴욕 월스트리트를 찾아다니던 모습과 정반대였어요. 독일 BMW부 구매 담당 이사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의 말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찾아와야 해요. 예전과 많이 달라졌나요? 완전히 뒤바뀌었죠. 한국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술 말씀이시죠?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든 분야요.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 다 한국에 있어요. 협력 전망은 장기 파트너십을 원해요. 한국 없이는 미래가 없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 가슴은 씁쓸함과 동시에 묘한 감동으로 차올랐어요. 씁쓸하했던 건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 중심의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죠. 하지만 감동도 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놀라운 성장과 리더십을 목격하는 게 감격스러웠거든요. 과거 제게 기술을 가르쳐준 한국 엔지니어들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저는 나이든 미국인으로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산업 전문가로서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미국의 압박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한 거였죠. 이보다 멋진 반전은 없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의 근본적 전환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미국이 세계의 미래라고 믿으셨던 분이 지금의 한국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아마도 놀라시면서도 인정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실력을 가진 나라는 어디서든 인정받는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25년간 자동차 산업을 지켜보면서 수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급적인 반전은 처음이었어요. 조지아에서 시작된 300명의 구금 사태가 결국 세계 질서를 바꿔놓았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이 위협으로 잃은 것을 한국은 신뢰로 얻었어요. 유럽도 아세안도 중동도 모두 한국을 선택했거든요. 제 아버지는 미국이 세계의 미래라고 믿으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해요. 진짜 미래는 실력과 신뢰를 갖춘 나라가 만드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과거 한국 엔지니어들이 제게 보여준 겸손함과 실력, 그리고 오늘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당당함을 목격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